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요, X86의 그 구조, 아키텍처에 대해서 볼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X86의 구조 중에서도 8086이라고 하는 그런 초창기 16비트 CPU를 이제 중심으로 볼 건데요. 굳이 왜 구닥다리인 16비트 시절의 그 8086을 볼 거냐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실습을 이제 저희는 그 도스 환경을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이제 CPU의 명령어로서 이제 어셈블리어를 공부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예, 뭐 인터럽트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직접 수행을 해볼 수도 있고 좀 더 뭔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준에서 좀 다루기에는 그게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16비트 구조에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목차는 총 이렇게 세 슬라이드로 나눠질 정도로 좀 분량이 있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이번에 한 번에 다 알아가는 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번 시간에는 좀 그냥 개념을 좀 정리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할 거고 또 그리고 앞으로 관련된 개념이 또 필요하다 싶으면은 어차피 다시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번 시간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공부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X86의 간단한 그 역사를 먼저 좀 보는 게 그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이 강의 자료에 좀 넣어봤는데요. 네, 일단 X86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8086부터 보겠습니다. 8086. 그 X86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러니까 86 계열의 CPU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80이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붙고 뒤에 86이 붙는. 그래서 X86 계열은 8086, 뭐 286, 386, 뭐 486,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X86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그 중에 초기 버전이 바로 78년에 나온 8086입니다. 8086은 애초에 시작부터 16비트 프로세서였어요. 그래서 16비트 프로세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한 번에 16비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16비트의 워드 크기를 갖는 프로세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16비트 레지스터하고 16비트 데이터 버스를 가집니다. 그 16비트 프로세서라고 해가지고 16비트 주소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20비트 주소를 사용해요. 20비트 주소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 이제 주소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소 값 같은 것도 결국은 정수 데이터잖아요. 그 정수 데이터인데 20비트 가지고 얼만큼의 이제 바이트를 참조할 수 있는가를 했을 때 보면은 이제 2에 20 바이트니까 이거는 이제 1 메가바이트거든요. 1 메가바이트. 1 메가바이트를 이제 참조할 수 있는 그런 20비트의 주소 버스 크기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86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멀티태스킹 같은 게 되게 뭐 엄청 당연한 거지만 이때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는 리얼 모드로만 동작을 했습니다. 리얼 모드라고 뭐 이름이 굳이 이제 붙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8088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8088은 좀 8086의 염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16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지만 외부 데이터는 이제 외부 데이터 버스는 8비트를 사용하는. 그래서 뭐 뒤에서 볼 거긴 하지만 이제 그 CPU, 그러니까 8086의 그
프로세서 구조를 논리적으로 나눈 거를 보면은 버스 인터페이스 장치랑 실행 장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버스 인터페이스 장치에서만 이제 8086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완전히 호환이 돼요. 예, 버스를 굳이 8비트로 줄인 이유는 이제 속도는 느려지긴 하겠지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반도체 기술 같은 게 상대적으로 덜 발전했던 상황이었고, 70년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반도체 회로 값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예, 데이터 버스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버스 길이라는 거는 전선이잖아요. 버스는 그거 자체가 이제 돈이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8비트 버스로 이제 줄인 거죠. 내부적으로는 16비트를 사용하죠. 예, 이게 유명한 이유는 예, 그 IBM PC라는 데 내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바로 IBM PC인데, 흔히 말하는 그 PC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IBM PC라는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 예, 가져왔다라는 건 뭐 이제 여담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X86 계열은 네, 진화를 해왔습니다. 80 갑자기 286으로 뛰긴 했는데 186도 있긴 합니다. 80, 186도. 대신 80, 186은 큰 차이는 없고 이게 그냥 마이크로 컨트롤러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따로 언급은 하진 않겠고요. 80, 286부터 얘기를 해보죠. 286은요, 이제 처음으로 보호 모드라는 게 지원이 됐습니다. 보호 모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운영체제 시간을 들으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고 가상 메모리를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알아두면 될 거예요. 뭐 참고 정도로요. 또 그리고 주소 버스가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24비트로. 그래서 16MB의 메모리 주소 지정이 가능했죠. 물론 286대 보호 모드가 이제 지원이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구동 모드들이 이제 제공이 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보호 모드가 이제 활용되기 시작했던 거는 바로 386부터입니다. 네,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CPU죠. 네, 386은 85년에 나왔고요. 일단 32비트로 확장이 됐습니다. 네, 8086이 몇 비트 프로세서라 했죠? 16비트라 했죠? 네, 80, 386은요, 32비트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32비트 레지스터, 그리고 32비트 데이터 버스를 사용했습니다. 32비트 데이터 버스 1뿐만 아니라 이제 주소 버스도 주소 버스도 32비트가 됐기 때문에 4GB의 주소 지정이 가능했죠. 이에 32승이 2승 바이트가 4기가거든요. 그래서 흔히 32비트 시스템에서는 램을 이제 4GB까지밖에 인식하지 못한다. 램을 새로 꽂는다는 것은 물리 메모리를 확장한다는 뜻이죠. 4GB까지 쓸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후로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되게 그 익숙하게 들었던 펜티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X86 계열로서 그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이름, 뭐 586이다 이런 이름 같은 거는 그 이제 상표로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펜티엄이라는 이름을 이제 80, 586 대신에 이제 쓰게 된 건데 뭐 그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8086의 그런 구조를 좀 봐야겠죠. 그 CPU 구조에 대해서는 아마 전 시간에도 되게, 그리고 저저번 시간에도 좀 이렇게 개략적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서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8086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8086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8086이 뭐 16비트 프로세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선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건데
일단 16비트 레지스터, 16비트 데이터 버스, 그리고 20비트 주소 버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앞에서 소개를 했었죠. 이거는 이제 그 8086의 그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이 핀 맵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D 0부터 네, 에, 어, 네, 여기까지 이렇게 주소 버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A는 어드레스 할 때 A예요. 그래서 주소 버스라는 뜻이고 G에 보면 이제 D가 붙어 있죠. D는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버스를 이제 같이 사용한다라는 건데 주소 버스가 이제 보면은 네, A0부터 A19까지 있죠. 주소 버스가 A0부터 A19까지 있으니까 20비트죠, 20비트. 20비트를 사용하는 반면에 데이터 버스는 이제 D0부터 D15까지 쓰고 있죠. 그래서 16비트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AD라고 해가지고 같은 핀을 이제 공유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회로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분리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외에 뭐 NMI 뭐 여기 이렇게 클럭, 그라운드, 뭐 레디, 리셋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이 신호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이제 제어 신호들이겠죠. 네, 그 X86 그러니까 8086의 구조를 보면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모듈화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행 장치 EU라는 거랑 버스 인터페이스 장치 BIU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실행 장치를 먼저 볼게요. 실행 장치는 이름 그대로 명령어를 가져와서 실행하는 그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산술 논리 장치인 ALU 그리고 제어 장치 CU랑 각종 레지스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령어에 실행을 한다라는 거를 이름 그 자체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버스 인터페이스 장치입니다. BIU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그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그 칩이 있고 그거하고 이제 물리적으로 또 연결이 돼 있는 뭐 메모리 장치, I/O 장치 이런 걸로 분리가 돼 있죠.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저번 시간에도 언급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들 본체 열어보면은 안에 메인보드라는 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라는 게 여러 가지 컴퓨터 부품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합 기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CPU를 꽂는 CPU 소켓이 있을 거고 램을 꽂는 그러니까 그 램 카드를 꽂는 그 슬롯이 또 달려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포트들이 또 달려 있을 건데 어, 그거를 이제 메인보드라는 그 기판에다가 연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CPU랑 그 주변 장치들은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는 뜻이죠. 이제 그게 대신에 서로 그 버스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기판에다 연결을 하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할 만한 장치가 필요해요. 그 외부에 있는 그런 시스템 버스하고 그 CPU랑 연결이 돼 있는 거를 이제 그 별도의 인터페이스 뭔가 그런 가교가 될 만한 인터페이스 없이 그냥 바로 주고받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인터페이스 장치라는 게 필요하고 그 안에는 버스 제어 장치나 뭐 세그먼트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뭐 그 이외에 명령어를 미리 이제 패치를 해가지고 그 차곡차곡 쌓아놓은 명령어 큐라는 거를 관리하는 그런 장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은 이제 실행 장치, 메모리 외부 입출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버스들을 제어하고 아까 여기 얘기 나왔던 세그먼트 레지스터라는 거는 그 메모리 주소 지정을 이제 제어를 합니다.
세그먼트 레지스터가 뭐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뒤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설명 넘어가기로 하고요. 메모리의 명령어에 접근하는 그런 명령어 큐 이런 거를 가져온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X86이. 그래서 BIU랑 EU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갑자기 메모리상의 이제 데이터 주소 지정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가 나왔는데 어, 여러분들 그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바이트 단위라 있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들은 바이트 1바이트 이상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2바이트 데이터가 됐든 4바이트 데이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려면은 일종의 그 일련의 순서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저장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크게 빅엔디안 방식이랑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빅엔디안 방식은요, 이제 그 데이터가 상위 바이트부터 하위 바이트 순서대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빅엔디안이랑 리틀 엔디안이 뭐냐면은 다시 얘기하자면은 그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 우리는 저장을 할 거잖아요.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데이터 크기가 1바이트보다 클 수가 있으니까 그게 1년에 메모리에 저장이 되려면은 그 바이트 순서를 어떻게 할지 그 차곡차곡 쌓는 순서를 이제 정의할 그러니까 약속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약속해 놓은 것들이 빅엔디안이랑 리틀엔디안이다 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빅엔디안 방식은 그래서 그러니까 상위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0x 1, 2, 3, 4, 5, 6, 7, 8이라고 돼 있는 16진수 4바이트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0x 1, 2 그러니까 16진수 두 자리가 그러니까 16진수 한 자리, 16진수 한 자리가 한 자리가 2진수로는 4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0100이라고 돼 있는 이진수를 16진수로 나타내면은 그냥 0x4예요. 이렇게 16진수 한 자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바이트가 8비트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건데 8비트 그러면 16진수로는 몇 자리죠? 두 자리죠. 16진수 두 자리 해가지고 이렇게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해서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나눠진다. 라는 거를 일단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어쨌든 상위 바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데이터가 0x 1, 2, 3, 4, 5, 6, 7, 8일 때 그 중에서 제일 맨 앞에 있는 바이트, most significant 바이트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최하위 바이트는 이제 이 제일 밑에 있는 0x 7, 8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될지라도 메모리 상에 저장될 때는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빅엔디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상위 바이트부터 차곡차곡 저장돼서 1, 2, 3, 4, 5, 6, 7, 8 나눠져서 이렇게 순서대로 흔히 그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그냥 순차적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리트렌디안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하위 바이트부터 상위 바이트 순서대로 역순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0x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이 4바이트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저장될 때는 7, 8,
5, 6, 3, 4, 1, 2 이렇게 거꾸로 7, 8, 5, 6, 3, 4, 1, 2 이렇게 역순으로 저장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빅엔디안 방식을 쓰냐 리틀엔디안 방식을 쓰는 거냐 이거는 프로세서의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냥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근데 8086은 리틀엔디안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다음에 디버깅 같은 걸 해볼 수가 있을 건데 메모리가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지 그 데이터들을 확인할 일이 있을 건데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그 바이트 순서가 막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빅엔디안이 뭔지 리틀엔디안이 뭔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아니라 바이트 오더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앞서 예를 들어놓은 걸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실제로 이 데이터랑 메모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리틀엔디안 방식에서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렇게 좀 보여줄 거예요. 일단 데이터 정의가 이렇습니다. 2바이트 데이터 0x123f 4바이트 데이터 0x abcd ef45 그리고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데이터 다루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공부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음으로써 이렇게 배열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급 언어 같은 거 쓸 때, C 언어 같은 거 쓸 때 배열 같은 거 많이 다뤄보죠? 배열이 실제로 어셈블리어 수준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그냥 메모리상에 컨티기어스하게 이렇게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바이트 배열은 이렇게 생겼고 워드 크기 배열이 있습니다. 워드 크기 배열은 이렇게 2바이트 단위로 0x1234, 0x1020, 0x8086, 0x8088 이런 식으로 또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게 메모리상에 저장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메모리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빅엔디안 방식이 있고 리틀엔디안 방식이 있을 거라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8086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리틀엔디안에 대해서 리틀엔디안 방식에서 그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리틀엔디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순서대로 볼게요. 1, 2, 3F는 그 어쨌든 1바이트가 그 16진수 두 자리라 했죠. 그래서 두 자리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1, 2, 3F는 3F, 1, 2 이 순서로 저장이 되고 A, B, C, D, E, F, 4, 5는 4, 5, EF, 4, 5, EF, CD, A, B 이렇게 저장되고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이 배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배열은 그냥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바이트 크기니까 바이트 크기의 배열은 그냥 순서대로 저장돼요. 접근할 때 1바이트씩 접근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과 다르게 이제 4바이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 크기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4바이트를 가져와 가지고 A, B, C, D, E, F, 4, 5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순으로 저장되지만 바이트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기 하나하나가 바이트 크기로 저장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5, 6, 7, 8 A, B, C, D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 헷갈리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 2바이트짜리 워드 배열을 추가를 해놓은 건데, 워드 크기니까 16진수, 16진수가 아니 16비트죠. 16비트니까 이제 한 번에 16비트씩 가져와야 돼요. 16비트씩 가져와서 조립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장되는 거는 바이트 크기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3, 4, 1, 2 저장하고, 그 다음 원소로 20, 10 이렇게 저장되고, 그 다음 원소로 86, 80 이렇게 저장되고, 그 다음 원소로 88, 80 이렇게 저장되는 거를 메모리상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상에 이렇게 역순으로 저장이 돼 있을지라도 워드 크기 배열을 이제 프로세서로 가져올 때는 이거를 1, 2, 3, 4로 이렇게 재조립을 한다 라는 거를 주의해야 합니다. 86이죠. 어쨌든 그 프로세서 안에서는 16비트 레지스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IA32로 확장되면 32비트 레지스터도 있을 거긴 한데, 레지스터는 레지스터인 거고 메모리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저장된다. 근데 그 바이트 순서로 어떻게 저장할지는 프로세서 설계하기 나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세그먼트랑 오프셋이라는 거에 대해 볼 거예요. 이 두 단어는 되게 생소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8086에서 쓰는 거기 때문이죠. 다른 구조에서는 이런 주소 체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CPU를 어떻게 그러니까 CPU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되게 일반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런 그 기계 뭔가 종속적인 그런 특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어쨌든 그 8086의 주소 체계에는 세그먼트랑 오프셋이라는 그 두 가지 요소로 나눠지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좀 그 약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앞서서 그 8086에 대해서 얘기할 때 16비트 레지스터랑 16비트 데이터 버스를 갖는데 20비트 주소 버스를 갖는다라고 하는 데서 약간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 레지스터가 16비트면은 그러면 주소 같은 거는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나타내지? 물론 16비트 레지스터 하나에는 20비트 그 주소, 절대 주소라고 하죠. 이런 거 보고 선형 주소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20비트 주소를 전부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텔의 이제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그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메모리 그 주소 참조 방식에 대해서 설계를 해냈죠. 그래서 세그먼트라는 메모리 단위랑 오프셋이라는 단위로 이제 분할을 하는 방식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저장하기 위한 16비트 레지스터를 두고서 세그먼트 레지스터라고요. 그 주소, 나머지 16비트 오프셋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레지스터 보고 오프셋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둘을 이제 결합해서 사용해요.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큰 그 단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빌딩으로 이제 흔히 그 비율을 들거든요. 그래서 빌딩이 이렇게 크게 하나 있는 거를 보고서 이제 이 빌딩 하나가
메모리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빌딩이 있으면은 층별로 이제 쌓여 있을 거예요, 빌딩들이. 그래서 그 층 하나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세그먼트라고 할 때, 그러니까 몇 층인지를 나타낼 때를 세그먼트라고 할 때, 그 층마다 이제 여러 가지 세대들이 있겠죠. 호수들이 있을 겁니다. 몇 호인지. 그런 호수들을 쭈루룩 나타내는, 그러니까 한 층에서 뭐 이렇게 0호가 있을 거고 뭐 100호가 있을 거고, 이렇게 어쨌든 쭉 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그 층을 나타내는 게 세그먼트일 거고, 몇 호인지를 나타내는 거는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어쨌든 계속 강의 이어나갈 건데, 어쨌든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이 층, 그리고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는 그 층 안에서 얼마나 나아갔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프셋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는데, 오프셋은 그냥 상대적인 위치, 변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통용이 됩니다. 뭐 변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제 그걸 영어로 표현하자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도 하죠. 상대적인 위치, 층이 몇 층이면은 상대적인 위치가 몇이다라는 거를 각각 세그먼트 레지스터랑 오프셋 레지스터에 이제 분할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결합해서 20비트 선형 주소로 나타낸다라는 개념을 이제 8086에서는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좀 해드릴게요. 세그먼트 오프셋 그 메모리 구조는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도 약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여기서도 또 다시 좀 설명을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어쨌든 그 8086이 왜 세그먼트 오프셋으로 나눠졌는지는, 일단 레지스터 크기는 16비트인데 그 주소 버스는 20비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소 버스도 20비트가 아니라 16비트로 했으면은 뭐 편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CPU 설계하는 사람 나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메모리 크기가 되게 턱없이 부족하죠. 만약에 16비트 주소 버스였으면은 64KB 참조를 못해요. 거의 그 64KB만 참조할 수 있는 CPU들이 옛날 8비트 CPU 정도는 가야 그렇게 하거든요. 막 650이라던가 G280 같은 그런 8비트 CPU들, 그런 것들 64KB 쓰는데, 그런 걸로 16비트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그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쓰기에는 되게 턱없이 부족한 메모리입니다. 20비트는 돼야 그래도 1메가 정도 넉넉하게 쓸 수 있죠. 물론 요즘 기준으로는 1메가는 되게 작은 크긴 하지만 64KB랑 1024KB랑 비교했을 때 훨씬 크죠. 1024가. 그래서 어쨌든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세그먼트 단위로 먼저 나눠지고요. 세그먼트라고 하는 커다란 단위로 먼저 나눠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상대적인 위치, 그러니까 세그먼트라는 게 있으면은 그 세그먼트 안에서 상대적으로 얼만큼 나아갔는지를 나타내는 그 개념으로 오프셋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그먼트 주소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 어떤 특정 세그먼트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분할되어 있는 단위예요. 메모리 단위. 어쨌든 세그먼트 하나는 64KB 크기를 갖거든요. 64KB. 그 64KB 크기의 메모리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세그먼트 주소가 있으면 그 특정 세그먼트의 이제 시작 주소를 이제 가리키면은 그 시작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그먼트 주소는 기준값이죠. 기준값으로부터 그 64KB 크기, 그 크기 안에서 상대적인 위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제 주소가 이 오프셋인데, 왜 하필 64KB일까요? 예, 레지스터 크기가 16비트이기 때문입니다. 16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64KB예요. 직접 계산해 보시면은 금방 나옵니다. 어쨌든 그 20비트의 이 주소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 주소랑 오프셋 주소를 결합한다 했죠.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 오프셋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한다 했는데,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세그먼트 주소 곱하기 16 더하기 오프셋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데이터 세그먼트 줄여서 DS라고 되어 있고, 오프셋 주소로는 0x32, 그리고 데이터 세그먼트 주소로는 0x382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가 0x382는 세그먼트 주소가 이렇게 주어지고, 오프셋 주소 상대적인 위치가 이렇게 3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16을 곱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뒤에 16진수로 0이 하나 붙는데, 16진수 한 자리는 16이죠. 16. 그러니까 16진수로 10이라는 값은, 그러니까 16진수로 10이라는 값은 10진수로는 16이에요. 16. 그래서 16진수로서 한 자리 시프트 하려면은 곱하기 16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그먼트 주소 곱하기 0x10을 곱해줬다라고 보면 돼요. 이 진수로 따지면은 04개죠. 04개가 뒤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되어 있던 0x0382에다가 그 16진수 0 하나를 붙임으로써 지금 16진수 5자리가 됐죠. 16진수 5자리면은 16진수 하나가 4비트라 했으니까 4 곱하기 5 해서 20비트 나오죠. 20비트 주소가 나옵니다. 20비트가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상대적인, 그러니까 세그먼트는 시작 주소로 했죠.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로 했으니까 세그먼트 주소로부터 상대적인 위치인 0x0032인 값을 이제 더함으로써, 그냥 단순히 더해준 거죠. 더함으로써 이제 실제 주소, 이펙티브 주소가 나옵니다. 이펙티브 어드레스 0x 03912라고 하는 20비트 선형 주소가 나온 거죠. 네, 어쨌든 세그먼트 오프셋 주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그먼트 오프셋 모델은 이런 식으로 주소를 계산합니다. 그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여기 예시로 들긴 했지만, 어쨌든 세그먼트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그 세그먼트 주소값, 세그먼트라고 하는 그 메모리 모델, 메모리 단위, 그러니까 64KB 크기를 갖고 있는 그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에다가 이제 곱하기 16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다가 이진수 0 4개를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세그먼트 주소로부터 이제 상대적인 위치인 오프셋 주소를 더함으로써 실제 20비트 주소를 계산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X86, 그러니까 8086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더 보기 위해서 레지스터 집합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레지스터 셋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레지스터는 다음과 같이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범용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요. 스택 포인터라는 게 있고, 베이스 포인터, 인덱스 레지스터, 명령어 포인터, 플래그 레지스터, 세그먼트 레지스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각자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이 뒤부터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 강의 분량이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 레지스터 집합에 대한 설명은 예, 다음 장에서, 그러니까 다음 강의에서 좀 이렇게 분할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